보검비 칼을 품고 슬퍼하다. 이상훈. 일부. 뿌리찾기. 진수는 해마다 추석이면 고향을 찾았지만 이번 추석은 특별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일제 때 다니던 무안국민학교에 가보고 싶다. 올해 92세이신 어머니가 왜 옛날 당신이 다니시던 초등학교를 가려 하는지 몰랐지만 일단 가겠다고 했다. 어머니가 사는 곳은 밀양읍내였다. 70여 년 전에 무안에서 밀양읍내로 시집온 것이다. 어머니 고향인 무안은 진수의 외할아버지가 태어난 곳이고 외가 쪽 사람들이 대대로 모여 살던 곳이다. 밀양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무안초등학교는 이제 학생 수가 줄어 몇 안 되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몰입한 모습만이 들 뿐이었다. 어머니는 여러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리고 무안초등학교 옆에 있는 삼양대사의 비석을 찾았다. 불교식 대문으로 장식된 표충비각은 주위가 사당처럼 둘러싸여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어릴 때 이 비석 뒤에서 많이 놀았지. 비석이 땀이 흐르면 우리가 닦아주기도 했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삼양대사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내 외가는 대대로 삼양대사와 깊은 인연이 있었다. 왕위정승의 직계인데 삼양대사가 어릴 적에 가르침을 받은 스승도 계셨다는구나. 그래서 내 외할아버지는 삼양대사를 조상처럼 모시면서 삼양대사와 우리 집안의 인연을 설명하곤 했지. 삼양대사가 고향을 찾을 때는 항상 우리 집안을 찾았다고 하니까 작은 인연은 아니지. 그래서 우리 집안은 삼양대사가 건네준 십자가를 신주단지처럼 갑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6.25 전쟁통에 피난 갔다가 돌아오니 사라져버렸다는구나. 진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닌가 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어머니는 새벽 미사를 간다. 그리고 어머니 집안은 가톨릭을 믿어왔다. 서울에 살던 가톨릭 신자들이 대원군의 병인박해를 피해 밀양의 옹기마을로 들어오면서 어머니 집안은 가톨릭을 믿었다. 결혼 후 불교를 믿던 아버지를 설득해 성당에 다니게 했고 할머니도 성당에 다니게 되었다. 나는 물었다. 어머니, 삼양대사는 스님인데 스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남긴다는 말씀입니까? 너도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분명히 들었어. 우리 집안은 삼양대사가 남긴 십자가 때문에 성당을 다니게 됐다고. 서울서 피난 온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십자가를 보고 모두 깜짝 놀랐다 했어. 그 십자가가 삼양대사가 남긴 거라는 말을 듣더니 그분들도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나도 어릴 때 그 오래된 십자가를 봤어.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도 진수는 삼양대사와 십자가를 연결 지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으니 그렇다면 삼양대사의 십자가는 진실인가? 진수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면 삼양대사 비에서 땀이 흐른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사람들은 물을 땀이라고 했지만 진수는 그것이 땀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의미는 뭘까? 400년 전에 흘렸던 삼양의 눈물이 그의 가슴을 적셔왔다. 진수는 그때부터 삼양대사의 자료를 찾았다. 밀양시청에 다니는 친구 상태의 도움을 받아 삼양의 기록을 찾았다. 어릴 적 친구인 상태는 삼양에게 빠져 있었다. 삼양대사가 승려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최고의 영웅으로 칭송받았을 거야. 나는 삼양대사가 밀양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분에 대해 알면 알수록 존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진수는 말했다.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팩트에 근거한 진실이라 해야 해. 팩트는 넘쳐나. 유교가 중심인 조선에서 일부러 사명에게 승려라는 딱지를 붙이고는 소외시킨 거라고. 진수야, 나는 사명대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 승려 억별 정책 속에서도 목숨을 바쳐 조선을 구했지만 조선 조정을 잡고 있던 유학자들은 사명의 업적을 깎았어. 사명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백성들로부터 이순신 장군과 같은 영웅으로 대접받았어. 그러나 유교 관점을 가진 후세의 사관은 사명이 승려라는 이유로 소외시키고 천대한 거라고. 나는 이 진실을 파헤치고 싶어. 그런데 글재주가 없어. 글재주만으로는 역사의 진실을 밝힐 수는 없어. 그러면 뭘로 밝히냐?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과 진정성이 있어야지. 그렇다면 너의 글재주와 진정성으로 사명의 역사적 진실을 밝혀라. 천재소년 은규. 깊은 산을 끼고 남천강 주변에 작은 평야를 이루고 있는 밀양무안은 평화로운 시골이다. 은규는 추수가 끝난 들판에 쌓여놓은 볕단으로 작은 성을 짓고 병정놀이를 하고 있었다. 형 응원은 항상 대장을 맡았는데 그의 곁에는 은규가 형을 지키고 있었다. 은규에게는 형이 우상이었다. 은규는 항상 형을 자랑스러워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오빠들을 부르러 여동생이 왔다. 은규는 5살 위인 형이 이 세상에서 좋았다. 어떤 때는 친구처럼 어떤 때는 스승처럼. 형은 항상 은규가 뒤따라가고자 하는 표본이자 목표였다. 둘은 한 방에서 같이 자며 할아버지에게 학문도 함께 배웠다. 형 응원이 15살에 조시 합격하자 동네 사람들은 그게 성공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누군가 은규를 괴롭히면 응원은 나타나 혼내주었다. 형은 은규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그런데 은규가 10살 되던 해에 밀양이 돌림병이 돌았고 형과 혜진이 병에 걸려 은규가 보는 앞에서 죽고 말았다. 할아버지, 형과 혜진이는 어디 있을까요? 네 형과 동생은 찾겠으니까 하늘나라 극락에 갔겠지. 할아버지는 유학자잖아요. 어떻게 극락을 말하세요? 불교 신도가 아니라도 누구나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 하늘나라는 누가 만든 것인가요? 거기에도 임금이 있고 백성이 있나요? 나도 몰라. 이 세상이 끝나면 저승으로 간다고들 하지 않더냐. 육신은 없어졌는데 영혼만 가지고 저승에서 살 수 있나요? 죽은 영을 다시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다 끝이잖아요. 네가 죽으면 그때는 형과 동생을 만날 것이다.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형을 만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와의 대화는 은규의 답답함을 풀어주지 못했다. 형과 혜진의 죽음 이후 은규의 가슴에는 삶과 죽음에 관한 의문이 자리 잡았다. 은규가 13살이 되자 할아버지는 은규를 불러놓고 말했다. 이제 너는 나한테 배울 게 없다. 유촌의 밑으로 들어가서 배워라. 13살의 은규는 옆마을의 유촌 황여헌의 집으로 갔다. 미옥의 결혼. 오라버니는 저를 사랑한 적 있나요? 나는 너를 동생처럼 아낀다. 아끼고 좋아하는 게 사랑인가요? 저도 오라버니를 아끼고 좋아하며 살고 싶어요. 왜 오라버니는 인간의 본성을 속이며 살려 합니까? 오라버니가 저와 혼인하지 않겠다 하면 저는 내일 다른 사람과 혼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사랑했던 오라버니에게 제 모든 걸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저를 가지세요. 오늘 너를 가진다고 사랑이 이루어지겠느냐? 그것은 쾌락일 뿐이다.
저의 사랑을 쾌락으로 폄하하지 마세요. 저는 목숨을 걸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너를 가지면 오늘 너와 나는 죽은 목숨이 된다. 왜 그렇게 소중한 목숨을 버리려 하느냐? 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오라버니와의 사랑입니다. 오라버니와의 사랑만 이룰 수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버려도 좋습니다. 남녀가 몸을 섞는다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몸을 섞지 않고 그리워하고 아낀다면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라버니는 저와 몸을 섞지 않아도 영원히 저를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영원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내가 산으로 들어오지 않았느냐. 아랑 언니와의 영원한 사랑을 위해 스님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제 아랑은 이 세상에 없다. 아랑의 사랑을 너에게 주마. 그러면 저와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평생 홀로 오라버니의 사랑을 간직한 채 살겠습니다. 나와 꼭 몸을 섞지 않아도 영원한 사랑을 유지할 수 있어. 그러나 넌 아버지가 정해준 배필과 혼인해야 한다. 저를 혼인시키기 위해 거짓말하신 건가요? 그러면 오라버니는 나쁜 사람입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어떻게 몸을 섞고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나는 거짓말한 적 없다. 네와 나와의 영원한 사랑을 이룰 자신이 없는 모양이고. 혼인 이후에 그 남자와 사랑을 느낀다면 너는 너의 새로운 행복을 찾는 것이고 나를 계속 생각한다면 나와의 영원한 사랑이 이어지는 것이다. 나는 오라버니와의 영원한 사랑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혼인한 후에 네가 다시 결정할 일이다. 그러면 아버님 말씀대로 혼인할 테니까 저에게 한 가지 약조를 해주십시오. 어려운 부탁은 아닙니다. 제가 보고 싶다고 연락하면 저희 집에 꼭 들러주세요. 보고 싶을 때 오라버니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저는 혼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랑이 식는다면 그때부터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너에게 약조하마. 네가 연락하면 먼저 너희 집을 찾아가마. 가서 내 집안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마. 우리 집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명은 미혹의 마음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다. 사명도 왜 욕정과 사랑이 없겠는가. 그러나 이미 부처님께 몸을 맡기고 깨달음을 위해 몸을 바친 숱한 시간들이 그를 잡고 있었다. 사명은 미혹이 혼인을 하고 아기를 가지면 서서히 자신을 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동생 같은 미혹의 집안을 위해 찾아가 기도드리는 것도 도리를 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미혹은 사명의 확답을 듣고 난 뒤 욕정에서 우러난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한 사랑을 간직하리라 마음먹었다. 오라버니, 제가 밤새 기도드리며 만든 불상입니다. 이 불상을 볼 때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불상이 오라버니를 지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약조하셨습니다. 어경과 사명대사의 첫 만남. 사명이 봉은사에 있던 어느 여름, 허봉이 18살짜리 동생 어균을 데리고 왔다. 사명집 서문에 이렇게 밝히고 있다. 지난 병술년 여름, 내가 작은 형님을 모시고 봉은사 밑에 있는 강의 배에 탔는데 어떤 스님이 형님과 뱃머리에 있었다. 그는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엄숙하였다. 자리에 앉아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은 간략하나 그 뜻이 원대하였다. 이름은 중봉 유정스님이라 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다. 그날 밤은 매당에서 잤다. 나는 또 그의 시를 꺼내어 보았는데 그 소리가 검은 고처럼 맑고 덧듯이 높았다. 작은 형이 그를 칭찬하면서 말했다. 그는 당나라 9 스님의 반열에 들만하다. 그때 나는 아직 어려서 그 시의 뜻은 알지 못했지만 혼자 간직해두고 하나도 잊지 않았다. 어귀는 형을 통해 사명을 알게 되었다. 유학자인 영이 스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이상했으나 사명의 지식과 지혜에 감동받았다. 머리가 좋고 반응할 기질이 있는 허균은 권력을 잡기 위해 위선과 허세로 배를 가르는
당파 싸움이 염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사명의 인품에 반하게 되었다. 스님의 유학의 지식면에서도 어느 유학자에 뒤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의 시를 읽은 후로는 감동이 가시지 않았다. 나를 스승으로 삼으면 그대도 머리를 깎고 중이 돼야 한다. 스님이 되고 아니고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밖에 아니라 아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서삼경에서 터득할 수 없는 것을 스님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유학자들은 사서삼경에 모든 답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공자도 존경한 제나라의 명제상 안영은 공자의 유학이 허세로 가득 차 현실과 맞지 않은 이론이라며 제나라 경공에게 공자를 쓰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공자는 춘추 전국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배척당하고 열국을 떠돌며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공자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안영을 존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선은 그런 공자의 관념적 허례의식에 사로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형식의 내용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조선의 성리학이 조선을 망하게 할 거라고 봅니다.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만. 자네의 목이 몇 개는 되는 줄 아나. 형식이 살아야 내용이 사는 법이야. 조선의 성리학은 형식만 있을 뿐 내용이 없습니다. 명나라에는 이미 실용주의 양명학이 있지만 우리 조선은 사서삼경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유학의 본고장인 중국에서 이미 실용적인 유학운동이 벌어지는데 우리 조선은 껍질만 고집하니 저는 이 껍질을 부수고 새로운 유학이론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어허, 너무 똑똑한 것이 탈이구나.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구나. 나는 그대의 스승 자격은 없고 나에게는 동생이 없으니 그대를 동생으로 삼겠네.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대의 형님인 하곡인데 하곡의 동생이면 내 동생도 되는 게 아닌가. 하곡은 허봉의 호였다. 허균은 사명을 껴안았다. 형님 앞으로 평생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전에 형님 하곡이 질투하며 어쩌려 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허봉 형님이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 후 허균은 사석에서 사명을 형님으로 불렀는데 허봉이 사명을 만날 때는 늘 형을 따라왔다. 그런데 허균과 사명의 인연은 형제 그 이상이었다. 율곡이 유화 사명대사. 문정왕후가 죽자 보우대사를 없애기 위해 모든 유림이 뭉쳤다. 불교의 싹을 자르려면 보우를 살려둘 수 없었다. 명종은 모든 유림이 상소를 냈지만 어머니 문정왕후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유림들은 명종의 신임이 두터운 율곡을 찾아갔다. 이대로 보우를 살려두었다가는 조선도 고려처럼 불교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세운 조선인데 성리학이 불교의 발 아래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보우를 없애야 지금 부려놓은 불교 권력의 싹을 자를 수 있습니다. 율곡은 자신도 한때 어머니 신사임당이 돌아가시고 인생의 외일을 느껴 불가에 귀한 적이 있었다. 그 이후 유학자들은 율곡을 공격할 때마다 불교에 입문했던 사실을 들먹였다. 보우대사 퇴출상소도 사실은 율곡이 과연 불교와 단절했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율곡은 그들의 의도를 알았기에 내키지 않았지만 성리학의 대표로서 명종에게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허균의 형 허봉은 끝까지 반대했다. 보우대사의 퇴출은 다름 아닌 사색 당파의 권력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허봉은 율곡에게 말했다. 저들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보우대사는 죄가 없습니다. 보우를 죽이면 조선의 당파는 크게 이르러 수많은 목숨이 희생될 것입니다. 율곡은 허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보우 탄핵 상소를 올렸다. 허봉은 보우대사를 귀양 보내라는 상소를 올린 율곡을 오히려 귀양 보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허봉이 율곡의 탄핵 상소를 올리자 입장이 난처한 사람은 사명이었다. 허봉은 사명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율곡은 사명처럼 육아로 불가에 입문해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승려가 되고자 했을 때 금강산에서 사명과 만난 적이 있었다. 두 사람은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과거 시험에 합격한 이력도 같았다. 더구나 사명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승려가 된 것처럼 율곡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신사임당이 돌아가신 뒤 승려가 되겠다며 금강산에 들어와 있었다. 둘의 만남은 짧았지만 여우는 오래가고 있었다. 율곡이 금강산에서 2년간 수련하고 있을 때 아버지 이원수가 찾아와 설득했다. 율곡은 할 수 없이 환속했다. 사명은 중재를 위해 먼저 허봉을 찾아갔다. 여보게, 율곡은 잘못이 없어. 율곡 선생이 계셔야 나라가 살 수 있어. 허봉이 말했다. 나는 율곡 선생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의 당파 싸움을 탄핵하는 것이네. 율곡 선생도 당파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서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서인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율곡 선생을 탄핵하는 거야. 허봉은 율곡을 존경했다. 다른 유학자들이 한때 승리했다는 이유로 공격할 때도 허봉은 그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율곡이 정치적 이유로 보호대사의 탄핵 상소를 올리자 허봉은 붕괴하면서 율곡을 비판한 것이다. 사명은 중재를 위해 이의를 찾아갔다. 대사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허봉의 상소는 제 아픈 상처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허봉의 말대로 사직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갈까 합니다. 그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조용히 살고자 합니다. 선생 같은 분이 조정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임금 곁에는 이리들만 모여 있습니다. 제 혼자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조선을 위하고 백성을 위한다 하지만 자신과 가문의 영달을 위해 다른 생명들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자들에게서 염증을 느낍니다. 퇴계 선생도 그게 싫어 고향으로 갔습니다. 선생님은 임금이 아무리 불러도 병을 핑계로 오지 않습니다. 제가 20살 때 퇴계 선생님을 뵈러 안동에 간 적이 있는데 짧은 만남이었지만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통한 사명과 율곡은 곡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사명과 만난 후 율곡은 관직을 버리고 파주로 돌아갔다. 보호대사를 몰아낸 서인들은 율곡이 권력에서 물러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오히려 허봉을 유배 보냈다. 어귀는 유배를 떠나는 형 허봉을 보면서 또다시 썩은 조선 조정을 향해 거친 말을 뱉어냈다. 사명은 제주도로 귀향을 떠나는 보호대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봉은사를 찾았다. 보우는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후계자로 사명을 점짓고 있었다. 보우는 사명에게 중단의 법계를 수여하면서 말했다. 우리 불교를 살릴 사람은 서산과 너밖에 없다. 너는 내가 죽거든 서산을 찾아라. 서산에게는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았다. 저희 스승이신 신묵 화상님께서 먼저 허락을 하셔야죠. 신묵은 도와 선의 대가이지만 우리 불교를 일으킬 그릇이 아니다. 그의 학問과 수련은 뛰어나지만 혼자만의 수련일 뿐 죽어가는 불교를 살리지 못한다. 신묵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신묵을 먼저 만나 나의 뜻을 전한다면 그도 나를 이해할 것이다. 왕후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곳 봉은사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다. 빨리 떠나라. 사명은 보우에게 인사하고 봉은사를 떠났다. 보우대사와는 이승에서의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귀향길에 오른 보우대사가 제주도에 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약이었다. 권력을 잡은 유학자들은 보우가 무서워 살려둘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제주 목사에게 보우가 제주에 도착하는 즉시 죽이라는 명령을 따로 내린 것이다. 보우는 사약을 먹었다. 보우대사가 열반하자 불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승과제도가 폐지되고 사찰 재산이 압류되었고 승려들에게는 군역의 의무가 부과되어 사찰은 황폐화되었다. 사명은 단식했다. 조선은 이미 희망이 사라진다. 음과 양이 합해져야 세상 만물이 생기는 법이고 유교와 불교가 합해져야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유교가 세상을 다스리고 불교가 마음을 다스리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닌가. 보호대사의 꿈은 사라졌구나. 사명과 허난설원의 만남. 보호대사 열반 후 사명은 모든 유생들과의 교류를 끊고 봉은사에서 참선에 열중했다. 이 시기에 사명이 만난 유일한 사람은 허균뿐이었다. 이 당시 허봉은 유배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허봉 대신 허균이 사명을 찾아와 불교를 배웠다. 허균은 어릴 때 강릉에서 누이 허초이와 함께 손고 기달에게 당나라 시를 배웠다. 사명은 이 무렵 허균을 통해 허봉의 여동생 허초이를 알게 되었다. 허봉과 허초이, 허균이 세승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우애가 남달랐다. 사명을 만났을 때 초이는 어머니를 강릉에 홀로 두고 한양으로 올라와 김성립과 혼인하였으나 시어머니의 눈총을 받았고 남편과도 원만하지 못했다. 초이는 엄격한 유교 집안의 시어머니와 남편과의 불화를 참고 있었다. 초이는 아기가 생기자 아기에게 모든 것을 집중했으나 아기가 죽으면서 자유분방함은 사라지고 얼굴에는 그림자가 있었다. 허균은 누이가 걱정되어 봉은사의 사명에게 데리고 갔다. 교산의 누이가 재주는 뛰어난데 세상을 잘못 만났구나. 허균은 사명에게 말했다. 그래서 제가 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강릉에서 놀 때 누이는 남자보다 활달했습니다. 아버님이 여자도 똑같이 공부해야 한다 해서 누이와 저는 서당을 같이 다녔습니다. 밟던 누이가 시집간 후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안타까워 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누이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님께서 부처님의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재능을 가진 초이는 아기들의 죽음 이후 시문과 독서에 더 몰입했다. 사명은 이렇게 시를 잘 쓰는 여성을 본 적이 없었다. 초이는 시를 지으면 허균을 통해서 사명에게 평가를 부탁했다. 사명은 초이의 시를 볼 때마다 그녀의 깊은 곳에 공허함이 저리잡고 있음을 알았다. 사명은 초이를 보며 죽은 아랑을 생각하고 미혹을 생각했다. 강릉의 초당에서 태어난 초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기 이를 데 없었다. 사명을 만났을 때 초이는 우울증에 걸려 있었다. 저를 위로하시려면 그만두십시오. 또 제 동생이 괜한 부탁을 했나 봅니다. 소승은 위로하려는 게 아니고 함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제 고통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나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할 뿐입니다. 소승도 사랑하는 사람과 부모를 함께 잃었습니다. 그때는 죽고 싶어 강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에서 생겨남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중이 되었습니다. 나도 중이 되라는 말입니까? 중이 되라는 게 아니고 저를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깨달음을 나누고자 할 뿐입니다. 소승이 듣기에 글재주가 뛰어나다 들었습니다. 먼저 그 고통을 글로 표현하고 그런 다음에 몇 번이고 읽어보십시오. 그리 마음을 정화할 것입니다. 소승이 세상을 떠난 그대의 아들과 딸을 위해 부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명과 헤어진 후 초이는 붓을 들었다. 가슴에 고통을 피를 토하듯이 써내려갔다. 한자 한자가 초이의 가슴을 찔렀다. 그 시의 제목을 곡자라고 했다. 그 시를 완성하고 봉은사를 찾아갔다. 폭풍이 지난 자리에 햇살이 돋아나듯 아픔을 시로 토하고 난 초이는 가슴에 찌꺼기가 씻겨 내려간 것 같았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하고 사명도 만나볼 겸 봉은사를 찾은 것이다. 초이는 대웅전에 있는 사명에게 합장하고 인사했다. 그리고 사명에게 곡자를 보였다. 지난해에 사랑하는 딸을 잃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마저 죽었네. 울며 울며 묻은 흙이 두 무덤으로 마주 섰네. 무덤가 숲엔 소슬바람이 불고 도깨비불이 소나무와 가래나무 사이에 밝았다. 돈종이를 불태우며 너희들의 혼을 부른다. 너희들 무덤 앞에 술 붓는다. 너희 혼은 온누이로 남아 밤이면 무덤가에서 따라 놀겠지. 이 뱃속 어린 생명 어찌 장성해서 잘 자랄 수 있을까?
어지러운 황대사 걱정이 되어 피눈물 흘리고 목이 맨다. 시에는 난스런의 비통함이 드러나 있었다. 시를 읽으면서 사명은 초이의 아픔이 전해오는 것 같았다. 놓아주십시오. 담아두면 괴로움만 쌓입니다. 흘려보내다 보면 비워지게 됩니다. 깨달음도 결국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저승도 아직 모두 비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허봉과 허난설원의 죽음. 1588년 허봉이 열고기를 비판하고 귀향을 다녀온 뒤 금강산 근처 김화군 생창역에서 황달과 폐렴 증상을 보이다가 병사했다. 사명이 장례직에 왔다. 허균은 사명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합니까? 유백길에서 돌아온 뒤 쓸쓸하게 죽은 형의 죽음이 억울해. 허균은 사명의 옷자락을 잡았다. 허균의 누이 초이도 울고 사명도 허봉의 두 동생을 끌어안고 울었다. 아들과 딸의 죽음에 이어 뱃속 아기마저 죽어서 상심하고 있던 초이는 친정오빠 허봉의 죽음 앞에 희망을 잃고 쓰러졌다. 분노로 통곡하던 허균은 누이가 운절하여 정신을 잃자 날뛰기 시작했다. 사명은 정신을 잃은 초이에게 물을 먹이고 편안한 곳에 뉘었다. 허균에게 말했다. 교산, 자네마저 이성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나도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정신이 없네. 그러나 누이를 먼저 안정시켜야 하네. 누이 정신 차리세요. 이제부터 제가 누이를 형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보살피리이다. 우리 옛날 강릉에서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허균의 통곡 소리에 사명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싸늘하게 식은 허봉의 손을 잡고 사명은 눈물을 삼켰다. 죽음 앞에 깨달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죽음이 깨달음인가? 허봉의 죽음 이후 허균은 더 반항적이 되었다. 그는 체면과 형식에 치우친 위선적인 조선 성리학의 반기를 더욱 들었다. 또한 허균은 하나밖에 없는 누이에게 정성을 기울였으나 초이는 회복하지 못했다. 마음의 병이 깊어진 초이는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봉이 죽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누이 초이가 위독하다는 전갈이 왔다. 허균은 초이의 마지막 저승길에 사명과 함께 있고 싶었다. 사명에게 초이가 위독하다고 전했다. 그렇게 아름답고 발랄했던 누이가 이제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허균을 본 초이는 말했다. 강릉으로 돌아가고 싶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누이를 강릉으로 데려갈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산다는 것을 알아. 내 몸이 갈 수 없으면 내 영혼이라도 강릉의 옛집에서 춤추게 해줄 수 있겠니? 27살의 초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상과 작별하는 시를 지었다. 초이가 마지막 제언시를 읽고 허균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푸른 바다는 요해에 젖어들고 청나는 채봉을 기대었구나. 연꽃 27송이 꽃같은 얼굴이 싸늘한 달빛 아래 지는구나. 너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어. 내가 이때까지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 시를 지으며 위로했는데 이 시들을 내가 읽고는 태워주었으면 좋겠어. 내 동생,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만 보고 싶어서 이렇게 태우지 않고 남겨두었단다. 초이는 종이 뭉치를 허균에게 건넸다. 허균의 손은 세상에 대한 분노로 떨렸다. 사명은 해가 진 이후에야 초이의 집에 도착했다. 초이는 마지막까지 누구를 기다리는 듯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사명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목탁을 치며 불경을 외웠다. 말없이 기도만 하고 있는 사명에게 허균이 종이 한 장을 주었다. 초이의 시가 적혀 있었다. 가을날 깨끗한 긴 호수는 푸른 옥이 흐르는 듯 연꽃 수북한 곳에 작은 배를 메워두었네.
임을 만나려고 물 너머로 연밥을 던졌다가 멀리서 남에게 들켜 반나절 동안 부끄러웠네. 사명은 시를 읽고 눈물을 쏟았다. 남몰래 사랑한 초이의 마음이 사명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조선의 유교사회에서 초이는 그 누구를 사랑하였을까? 사명은 초이의 시를 읽고 또 읽었다. 사명에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초이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어기는 22세에 그토록 살뜰하게 정을 나누었던 노이 혼한설원과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었다. 초이의 나이 겨우 27세였다. 사명은 금강산으로 돌아갈 때 초이의 소원대로 그녀의 유골을 강릉 옛집에 묻었다. 그리고 천도제를 지냈다. 사명이 천도제를 지내는 동안 초이의 영혼은 강릉 옛집에서 오라버니 허봉과 함께 춤추고 있었다. 형 허봉이 죽은 것도 충격이 컸지만 누이 혼한설원의 죽음은 어균에게 더 큰 충격이었다. 돌아가신 나의 누님은 현숙하고 문장도 지녔으나 시어머니의 사랑을 얻지 못하였고 두 자식까지 잃어 마침내 하늘 품고 세상을 떠났다. 어기는 1606년에 명나라 사신 주지번을 영접하는 종사관이 되어 글재주와 넓은 악식으로 이름을 떨쳤다. 또 노이 혼한설원의 시를 주지번에게 보여주어 이를 중국에서 출판하게 했다. 혼한설원의 시는 주지번을 통해 명나라에 알려지게 되었고 명나라에서 혼한설원의 시는 두보의 시를 능가하는 인기를 끌었다. 허봉과 혼한설원의 죽음 후 사명은 미련 없이 길을 떠났다. 빨공산, 금강산, 정량산, 대백산 등을 떠돌았다. 떠돌며 딛는 한 발자국에는 허봉과 혼한설원의 모습이 어른거렸고 또 다른 한 발자국에는 아랑과 미옥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사명은 길을 떠나면서 부처님을 떠올렸다. 부처님도 29의 나이에 왕궁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헤맸다. 그리고 출가한 지 6년 후 35의 나이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었다. 나는 이 나이에 뭘 하고 있단 말인가? 석가모니가 6년의 설산수행으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었다면 나는 6년이 아니라 60년이 걸리더라도 수행을 계속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얄팍한 지식으로 민중을 현혹한 나는 껍데기일 뿐이다. 이제부터 수행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자. 이렇게 결심한 사명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10여 년간 명산을 찾아 수행을 계속했다. 사명은 옥천산 상동암에서 세속본내에서 해탈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부처님께 매달렸다. 꽃길을 끊고 부처님께 매달리던 어느 날 밤 소나기가 우레와 함께 쏟아졌다. 다음날 아침 소나기를 맞아 뜰에 떨어진 꽃을 보고 사명은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사명은 하룻밤 소나기에 마당에 꽃들이 흩어져 떨어진 모습을 보고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무상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러왔다. 사명은 그날 이후 문을 걸어 잠그고 참선에 들었다. 사명이 머릿속에 노자의 무의가 떠올랐다. 무의가 도의 시작이라는 노자의 무의사상은 사명이 공자의 유학을 공부하는 중에도 마음 한가운데 허전함이 흐를 때마다 지식의 허기를 채워주었다. 책책시공이 노자의 무의와 겹쳐졌다. 그 순간 사흘 밤낮으로 눈물이 가슴을 타고 흘렀다. 상동암 조지 스님이 열흘 후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니 방 안에 광채가 가득했다. 그는 죽음도 삶도 두렵지 않았다. 사명은 그 순간 부처님이 말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평안한 마음으로 참선했다. 어분과 혼한설원의 모습도 아랑과 미혹의 모습도 그를 괴롭히지 못했다. 내 머릿속에 이때껏 헛것을 담고 살았구나. 정열입 영무 사건과 사명대사. 정열입은 일찍이 율곡이의 문화에서 수학가였다. 이 시기는 동인과 서인 간의 대립이 심화된 때였는데 선조는 이들을 제대로 조율하여 쓰질 못하고 있었다. 이인은 당시 이조판서직에 있었으나
아마도 정열입의 과격한 성격을 간파하였던지 그의 임명을 반대했다. 정열입은 서인이 대부분인 이유의 다른 제자들과도 자주 마찰을 빚었다. 이런 때 출세역과 더불어 과격한 성격을 가진 정열입이 자칫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인은 병으로 관직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이가 죽고 2달 후 정열입은 홍문관 수찬에 올랐다. 당시 정열입의 배경에는 동인계 세력이 있었는데 정열입은 수찬에 오른 뒤 죽은 이이를 비난하며 이이가 싫어했던 동인들과 가까이 지냈다. 서인들은 벼르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정열입이 대동계를 조직해 전국적으로 반란을 도모하고 있다는 상소가 올라왔다. 궁지에 몰린 서인들은 이 사건을 반전의 기회로 삼고자 영모 사건으로 끌고 갔다. 정열입 사건과 관련된 공문은 3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1000여 명의 동인 선비들이 죽었다. 조선 최대의 기축사화가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기축사화로 인해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동인은 몰락하고 서인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반란을 꾀한 정열입이 호남 출신이란 이유로 호남 출신의 관직 등용이 제한되기 시작했다. 정열입이 전국의 불만 세력을 보습하기 위해 대동계를 조직하고 있을 때 세상에 일에 관심이 많았던 미혹의 남편 박종필은 권력에서 배제된 유림 세력으로 부패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욕망에 차 있었다. 당시 정열입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야망을 품고 대동계를 조직해서 지방에 있던 소외된 유림 세력을 모으고 있었다. 종필은 이 대동계에 빠졌다. 사명이 미혹의 집을 방문했을 때 종필은 넌지시 대동계에 관해 말했다. 대사님, 지금 이 나라는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대사님께서도 이것을 그냥 보고 계실 것입니까? 세상 일을 어찌 한두 사람의 힘으로 바꾸겠는가. 모든 일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조선의 백성은 역병으로 죽고 가뭄으로 죽고 있습니다. 백성이 있어야 임금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모라도 꾀하자는 것인가? 영모가 아닙니다. 백성을 위해 바로잡자는 이야기입니다. 정열입을 아십니까? 정열입을 어떻게 아십니까? 정열입의 책을 읽고 그의 사상에 빠졌습니다. 그는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임금도 잘못하면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백성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권력을 잡으면 똑같이 백성 위에 군림할 것입니다. 권력은 마귀와 같은 것입니다. 부인과 아이를 위해서라도 섣부른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대동계에 가입했습니다. 대동계는 반역을 꾀하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나라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 상소하고 지방수령들이 부패했을 때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남해에 출몰하는 왜구들을 관하에서 막지 못할 때 우리 대동계 회원들이 힘을 합쳐 물리쳤습니다. 소승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산속에서는 승려가 어찌 권력 다툼에 관여하겠습니까? 소승은 그저 기도를 올릴 뿐입니다. 대사님께도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죄 없는 백성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소승은 일개 승려일 뿐입니다. 속세일에 관여하게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대사님은 제 선택을 탓하지는 않으시겠죠? 소승이 어찌 진사님의 선택을 탓하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조심하라는 것이죠. 나라가 있어야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여편 내 품에 빠져 큰일을 하지 못하면 어찌 대장부라 하겠습니까? 종필은 이미 미혹과 빈에게서는 마음이 떠나 있었다. 겨우 몇 달에 한 번씩 미혹의 집에 들릴 뿐이었다. 대동계가 전국적 조직으로 확장되자 조정에서도 경계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정열입의 대동계가 한양을 급습하는 역모를 꾀한다는 장계가 올라왔다. 서인들은 선조에게 밀려가 처단할 것을 주장했다. 선조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주동자인 정열입을 체포하라는 밀지를 내렸다. 전라도에 있던 정열입은 관군의 보위가 좁혀오자 고문을 받을 것이 두려워 아들과 함께 자살하고 만다. 정열입이 자살한 후 서인들은 선조에게 정열입이 역모를 꾀한 것이 사실이라는 보고를 올렸고
그때부터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시작되었다. 정렬입 영모 사건을 파헤치는 책임자는 송강 정철이었다. 정철은 이 기회에 동인들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동인들을 영모 사건의 굴비 엮듯이 엮어 영모를 인정할 때까지 고문했다. 미혹의 남편도 고문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고문을 이기지 못한 그는 사명의 이름을 발설하고 말았다. 얼마 후 사명이 오대산에 머물고 있을 때 포졸들이 찾아왔다. 무슨 연유로 나를 포박하나 소인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도망갈 곳이 어디 있다고 나를 먹느냐. 대사는 스님의 신분을 어찌 영모 사건에 엮이게 되었는지 말하십시오. 조승은 산속에서 돌을 닦는 볼자요. 무슨 일로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오. 대사는 밀양에 박종필을 아시오. 박종필은 고향 사람이오. 그자의 입에서 대사의 이름이 나왔소. 지금 조정에서 대사를 취조하고 안양으로 압송을 하는 지시가 내려왔소. 소승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오. 그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소승을 영모에 엮는다는 것은 당치 않소이다. 저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안양에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겠습니다. 사명은 강릉의 감옥에서 이틀을 지내면서 자신도 이 영모에 엮이게 된다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사명은 자신의 목숨보다 미혹이 더 걱정되었다. 역적의 가족으로 몰리면 그 가족은 노비가 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모진 인연인가. 모든 것이 나의 업보로다. 정렬입 영모 사건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1년 전에 벌어진 비극이었다. 이때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정벌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본이 조선을 정벌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는 동안 조선은 내부에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으로 서로에게 칼을 겨누며 자멸의 길을 가고 있었다. 서로 이익만 쫓는 당파 싸움으로 이미 조선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유학의 대들보인 율곡이 이와 퇴계 이왕은 임진왜란 전에 이미 죽었고 조선의 각 지역에는 바른말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아첨꾼이 판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왜군이 쳐들어오자 칼을 버리고 도망쳤다. 왜군은 부산에 상륙한 이후 안양으로 밀고 들어왔다. 부산에서 안양까지 점령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일로 이는 부산에서 그냥 걸어와도 걸리는 시간과 같았다. 정열입은 이이와 성운의 제자였고 이 등의 각별한 후원을 받았음에도 전향하여 스승이 이 일을 비판했다. 그 때문에 성리학적 대의명분을 중시하던 조선사회에서 그는 배신자가 되었다. 1623년 이후 서인과 그 후신인 노론이 대한제국 멸망시까지 집권하면서 그에 대한 재평가의 기회는 주어지지 못했다.